안녕하세요, 크라켄입니다. 저는 보스턴 고사리를 2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을 처음 구입할 때는 아주 작은 포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작은 식물을 크게 키우는 과정이 즐겁고 잘 자라고 난 식물을 보면 참으로 뿌듯하지요. 처음 보스턴 고사리를 데려올 때는 아주 작은 2,000원짜리 가량의 한 포트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함께한 시간만큼 웅장하게 자라주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람 잡아먹고 큰 거 아니에요. 워낙 물을 좋아하는 친구라 매일 자동으로 급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빛이 잘 안 들고 추운 베란다에서도 풍성하게 잘 자라주어 무척 기특합니다. 당시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기정화 식물을 찾다가 구입하게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이 물질을 보면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화학적으로 오염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뭔가 숨쉬기 힘든 듯한 물질인 듯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이것은 인간이 호흡하며 내뿜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생체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숨을 쉴 때 단순히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특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많은 실내 공간에서 있는 것이 힘든 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사실 생체 배기보다 더욱 나쁜 것은 거의 모든 물건에서 내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벽지나 가구에서부터 틱슈와 모니터에까지 뿜어내고 있으니까요. 리스트를 보다 보면 집이 공포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숨 쉴 때마다 오염물질을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이라 기분이 영 별로네요. 곰팡이균은 자연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고맙게도 곰팡이의 원래 역할은 부패하는 유기체를 분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내에서만큼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반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 곰팡이가 서식하는 가장 좋은 조건은 바로 수분입니다. 공중습도 70%가 넘어가면 곰팡이가 서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쾌적한 습도는 35에서 65%로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호흡기는 알러지와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 취약해지죠. 이렇게 습도는 꿉꿉하거나 건조하여 불편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카페를 갔었는데 온풍기가 너무 빵빵해서 건조해진 공기가 무척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식물은 너무 건조해서 잎이 다 마르고 있었어요. 공기가 건조한 것도 힘든데 그늘에서 말라가는 식물들을 보니 마음까지 힘들었던 기억이네요. 이렇게 낮은 습도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습기입니다. 하지만 가습기는 관리가 조금만 안 돼도 오히려 세균과 곰팡이를 뿜어내죠.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식물은 증산작용을 하며 습도를 올려줍니다. 매일 가습기 청소를 해봤던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가습기 관리하는 것보다 며칠에 한 번 식물에 물 주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요. 습도계는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식물이 얼마나 습도를 올려주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이라 햇빛이 들어오면서 광합성을 시작합니다. 광합성으로 증산량과 습도가 실시간으로 늘고 있죠. 저는 식물을 많이 키우게 된 후로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겨울에도 거실에 식물이 많이 있는 곳 습도는 65%, 식물이 멀리 있는 곳도 50%로 쾌적합니다. 식물들을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높은 습도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온실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습기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온실은 사실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이야말로 최고의 온실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가족들이 매일 샤워할 때마다 온실의 습도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따로 가습기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타일같이 습기에 강한 제품들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도 상할 문제가 없죠. 일반 실내라면 벽지가 가장 먼저 습기를 머금기 시작하니까요. 한 가지 문제라면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이 아주 길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아주 싱그럽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자, 세균은 어떨까요? 흙에는 세균이 많다고 하죠. 유기물이 가득 차 있는 화분의 습한 흙은 세균이 서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가득 차 있는 방은 어떨까요? 식물이 가득 찬 방은 증산작용으로 인해 습도도 높고 흙으로 인해 곰팡이나 세균이 많을 듯한데요. 실제로는
식물이 없는 방보다 식물로 가득 찬 방이 세균과 곰팡이가 50~60% 더 적었습니다. 이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기 속의 곰팡이 포자,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식물성 화학물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또 식물의 뿌리에서는 흙 속에 있는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고 이로운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키는 성분을 방출합니다. 어떤가요? 갑자기 지금 키우는 식물이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식물 분갈이를 해주면서 장난으로 흙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흙놀이, 촉감놀이 잘했다고 말이죠. 흙에 사는 세균이 뇌를 행복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세균은 마이코박테리움 백해라고 해서 흙에서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 세균을 쥐에게 주입하자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났고 폐암 말기 환자에게 주입하자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세균이 면역력을 향상시켜 뇌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흙 만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어른이 된 후로는 말이죠. 하지만 식물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흙을 만지게 됩니다. 수경 재배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분갈이도 해주어야 하고 뿌리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말이죠. 마이코박테리움 백해는 숲과 같이 유익한 미생물이 많은 흙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식물이 해로운 미생물을 억제하고 유익한 미생물을 늘린다고 했으니 어쩌면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의 화분에서도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꼭 있으면 좋겠네요. 식물을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흙의 세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럼 식물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얼마나 제거할까요? 보스톤 고사리는 포름알데히드, 아레카야자는 톨루엔, 스파티필름은 아세톤, 관음죽의 암모니아 제거율은 최고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냐고요? 이는 뇌피셜이거나 카더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정화 식물하면 꼭 따라오는 검색어가 있지요. 아주 믿음직스러운 나사의 공기정화 식물 50가지입니다. 사실 50이라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사에서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일명 나사의 공기정화 식물 50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윌버튼 박사가 쓴 책에서 언급된 식물들입니다. 전 나사 연구원이자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전문가로 밀폐된 환경에서의 식물을 이용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전 나사 연구원인 윌버튼 박사가 나사에 있을 때 했던 실험을 토대로 50가지를 선정했으므로 대충 나사에서 선정한 것이라고 알려진 거죠. 아무래도 윌버튼 박사를 설명하기보다는 나사라는 간판이 훨씬 믿음을 주니까 말이죠. 사실 이 50위는 단순히 오염을 제거하는 능력만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을까요? 키우는 난이도, 병충해에 강하고 키우는 조건이 쉬운 정도죠. 그리고 오염 제거력,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증산율은 습도를 올려주는 정도죠. 각 점수는 10점이 만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난이도 점수가 병해충과 키우기 2개로 나뉘어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하나로 묻겠습니다. 저는 이 선정 기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공기정화 능력과 키우는 난이도가 무슨 상관이지? 식물을 많이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이 리스트에 나오는 식물은 거의 비슷비슷한 난이도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은 쉬운 축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난이도보다는 오염 제거력만을 측정한 리스트가 훨씬 궁금한데요. 왜 난이도를 포함시켰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식물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상태여야 오염 제거를 잘할까요? 일단 식물이 건강해야 합니다. 병해충에 취약하면 자주 병에 걸려서 힘을 못 쓰잖아요. 그리고 이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 습도, 광량, 바람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할 거예요. 조건이 잘 안 맞춰지면 아무래도 컨디션이 나빠져서 오염 제거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운 식물은 실내에서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고 이는 곧 오염 제거 능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보통은 실내가 광량도 부족하고 바람도 잘 안 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놔도 잘 자라는 그런 난이도 낮은 식물일수록 무난하게 오염 제거를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증산율은 습도와 관련이 있어서 그냥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건가 싶고, 오염 제거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식물이 증산작용을 할 때 물 분자가 쪼개지면서 음이온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은 보통 양이온이라서 부유하고 있다가 음이온을 만나면 붙어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요. 물론 바닥에 떨어진 오염 물질은 물걸레질을 해서 제거해야 하지만요, 일단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리스트의 식물들을 보니 공통적으로 습도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증산량이 많습니다. 식물은 환경을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네요. 재미있는 것은 식물들은 각각 따로 자리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식물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걸까요? 식물이 습도를 내놓기도 하지만 옆에 다른 식물들이 흡수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식물들에게 환기가 무척 좋다고 하잖아요. 식물 잎에서 증산작용을 하면 그만큼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하는데 이때 공기순환이 일어나요. 이게 식물 혼자서 하면 공기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정체됩니다. 공기가 정체되면 병해충이 일어나기 쉽죠. 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함께하면 대류를 일으켜 공기순환이 훨씬 잘 됩니다. 식물에게는 이게 마치 환기를 하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오히려 실외의 공기를 유입했을 때 공기가 너무 차갑거나 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걸 식물이 안 좋아합니다. 겨울에 환기를 할 때는 되도록 식물에서 먼 곳에서 하는 게 좋겠네요. 식물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면서 대류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니 정말 귀엽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식물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잘 제거할까요? 오염물질을 잎에서 흡수한다고 하니 왠지 잎이 넓고 크면 제거 능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잎의 크기와는 큰 상관이 없었어요. 오염 제거의 핵심은 바로 뿌리예요. 흙 속에 덮여있는 뿌리가 공기 중의 오염물질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뿌리가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뿌리 사이사이에 있는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분해합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많을수록 오염 제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뿌리에 미생물이 많이 있을까요? 굵은 뿌리보다는 잔뿌리가 많아야 오염물질을 잘 제거합니다. 잔뿌리일수록 사이사이에 미생물들이 더 많이 자리를 잡아서 오염 제거력이 높아지는 거죠. 굵은 뿌리와 잔뿌리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물꽂이를 해둔 친구들인데요. 왼쪽은 싱고니움의 굵은 뿌리입니다. 오른쪽은 무늬토마토로 잔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가장 인기를 끌었던 필로덴드론, 몬스테라, 알로카시아, 안스리움은 모두 굵은 뿌리로 오염 제거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필로덴드론에서 가장 높은 친구가 오염 제거력이 6점이고 안스리움은 3점에 불과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52식물들의 오염 제거력과 증산율, 난이도를 정리해서 올릴 테니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식물들의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드릴게요. 식물이 어떤 오염물질에 24시간 노출되면 그 뒤로는 해당 오염물질 제거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해당 오염물질을 잘 제거하는 미생물 수를 늘리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생물들이 학습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식물들이 더욱 기특해 보이네요. 왠지 식물을 오래 키울수록 실내 공간에 맞추어 오염 제거력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실내 오염원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공기정화식물 순위에서 구독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산세베리아가 공기정화식물로 굉장히 명성이 높잖아요. 이 친구가 27위예요. 총 52 중에 27이면 그래도 중간 순위죠. 그런데 얘가 오염 제거력이 몇 점인 줄 아시나요? 1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겨우 3점입니다. 3점. 게다가 다육계열이라 증산량도 2점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키우기 쉬워서 27위입니다. 정말 이걸 보면서 의외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산세베리아 참 좋은 식물이죠. 정말 잘 자라고 병해충도 거의 없어요. 특히 저는 은색 잎을 가진 문샤인 산세베리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기정화식물 순위만 보고 산세베리아의 능력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병해충과 난이도 점수에서 둘 다 1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 순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산세베리아보다 뒤쪽 순위에 더 높은 오염 제거력을 가진 식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외에도 중간중간에 키우기 쉬워서 높은 순위를 받은 식물들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공기정화식물 27이라면 그래도 중간 정도의 오염 제거를 잘 하겠거니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우기가 쉬울수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염을 제거하겠죠. 하지만 산세베리아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위만 막연하게 믿기보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제거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식물이 이 순위에 없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키우기가 까다로우면 순위에 못 들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실내 관엽으로 키우지 않은 식물은 실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이 오염 제거력이 얼만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키우면 어느 정도는 제거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이 키우는 만큼 좀 공기 정도는 책임져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네 키우는 노고가 물값이. 제가 키우는 식물 중에는 보스턴 고사리가 가장 열일하고 있습니다. 워낙 능력도 좋은데다가 이렇게 크고 많기까지 하니 공기정화 하나는 최고로 해줄 듯 하네요. 특히 포로말데히드 제거 능력이 1등으로 좋습니다. 2위와는 차이가 많이 있을 정도더라고요. 포로말데히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니까요. 다른 열리라는 친구들로 고무나무들이 있어요. 덩치들이 금방 커져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정화를 잘 해준다니 애정이 막 샘솟네요. 제가 또 어째서인지 정신 차려보면 고무나무들을 죄다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콜렉터 모드가 자꾸 켜지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능력을 가진 필로덴드론과 싱고니움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뭉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식물들인데 오염 제거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실내 공간에 비해 식물을 많이 키우는 편인데요. 과연 실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식물이 있어야 적절할까요? 식물을 관리하는 것도 꽤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일이니 적정선을 알면 식물을 들일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 생활 공간의 2%를 식물로 채웠을 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넉넉하게 한 5% 정도 채우면 안심일 듯 해요. 그런데 실내 습도를 10% 올리려면 실내 공간의 9%를 식물로 채워야 하거든요. 실내 습도 올리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군요. 그럼 식물을 엄청나게 많이 기르면 환기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식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기청정기와 환기를 적절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은 식물을 아무리 많이 키운다 해도 제거가 안 되니까요. 식물들이 우리에게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불과 40년도 되지 않았어요. 아주 최근의 일이죠. 그 전에도 식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로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로운 일을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옆에 늘 자리를 지키는 식물들이 우리 생각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더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식물에 애정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잘 자라서, 너무 저렴해서, 지겨워서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던 식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짠해지네요. 저도 구석에 방치되던 행운목을 보니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제부터는 침실에 놓아두고 가까이에서 눈길 한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우리 곁에 작은 자리 하나 내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친구. 크라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셔서 더욱 유용한 식물 정보들을 재밌게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